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들끼리 나와서 서로의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 큰 화제를 끌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혼녀, 그러니까 요즘 말로 돌아온 싱글이라나요? 소위 돌싱이 된 지 3개월 차가 되는 여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해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 않냐고 등을 떠밀어요. 그렇지만 친정 엄마와 저는 한번 실패한 결혼 생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힘들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겪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내 인생의 결혼은 2번 다시 없다 라는 마인드예요. 한때는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결혼 생활에 실패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할 거라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혼자서 잘 사는 게 장땡이다 라고 느끼게 된 건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제 전 남편과 시댁 때문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대부분의 사연이 그렇듯이 고부 갈등 심각하죠.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어디 가서 차마 말도 하지 못하는 남부끄럽고 마음 아픈 사연들을 톡톡 사연에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같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문제가 있는 시댁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문제는 내가 선택한 남자였던 남편한테서 오는 거라고요. 저도 이혼을 한 번 하고 나서 제 지난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을 만났던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전 남편 이야기만 나와도 이렇게 학을 떼는 여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무슨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대요. 2030 전문직 여성들이 아무리 조건이 좋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다고요. 가장 사양하고 싶은 남자는 어떤 남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40%에 가까운 여자들이 부모님께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마마보이를 절대 사양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다네요. 저 그 결과를 보고 무릎을 탁 치고 공감했잖아요. 네, 맞아요. 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춘을 다 바쳤던 남자가 사실은 엄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엄마 치마폭에 푹 쌓여서 사는 마마보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하듯이 이혼을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제 전남편이었던 모지리 같은 그 마마보이가 그저 어머니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효심 깊은 아들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아왔던 더 바보 같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보내는 사연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제 결혼 생활에 대한 회고록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실수와 치부를 시원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저 스스로의 작은 결심과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굳건한 다짐을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어서입니다. 전국에 계신 돌신 여러분에 대한 소소한 응원도 같이 보내면서 말이에요. 이혼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모지리 같은 남자를 만난 건요. 20대 중반에 접어드는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제 밑으로 선생님을 4명이나 두고 있는 큰 네일샵 피부관리실 원장입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사연을 적다 보니까 전 남편이라고 굳이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보통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보거나 아니면 일하는 곳에서 접점이 있어 인연을 맺게 되잖아요. 제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네일샵을 하고 있을 당시에 저희 샵에는 자주 오는 나이가 좀 있으신 사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가게에 그분이 예약을 하셨다 하면 선생님들끼리 네가 예약을 맡아라, 아니다, 네가 예약을 맡아라 서로 미루느라 바빴어요. 그도 그럴 게 뭐 저희 동네 근처에서 대형 카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분은 카페 매상이 꽤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게에 갈 때마다 진상을 피우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원장님, 그분 또 예약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서로 안 맞겠다고 난리예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그쪽에서 또 엄청 난리를 피우실 텐데 어떡하죠? 마음 같아선 회원권 금액 남아있는 거 다 환불해드리고 앞으로 여기 오지 말라고 엄포라도 놓고 싶다니까요. 지난번에 금희 선생님이요. 그분 손톱해드리는데 뭐 피가 나지도 않았대요. 손이 건조해서 살짝 아플 수도 있다. 언질까지 해줬는데 지금 내 손톱에 구멍이라도 내려고 하는 거냐면서 환불 안 해주면 여기 인터넷에 올리고 고발할 거라고 난리를 피우셔서 그날 서비스 받은 금액만 10만 원이 넘는데 그거 다 무료로 해드리고 돌려보냈대잖아요. 어떡해요? 뭐 장사하면서 그런 손님 하루 이틀 받아봐. 그분도 여기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면서 그렇다고 손님 예약을 함부로 막 취소하고 그러면 되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보니까 나 그 시간대에 따로 예약 없거든? 그 손님은 그러면 내가 받을게. 그게 어머님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저희 샵에서 말이 좋아 꼬장꼬장한 거지. 순 진상으로 소문나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저라고 뭐 마음 편하게 예약을 받고 싶었겠냐고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저렇게 다 손사래를 치면서 본인이 안 맞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쩌겠어요. 원장인 저라도 예약을 받는 수밖에요. 그쪽이 원장이라며? 내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원장님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하려고 했어. 여기 선생님들 아주 다 엉망이더라. 태도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내가 한번 제대로 따질까 하다가 나도 왜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시끄럽게 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싶어서 참았지. 원장님 생각에서 참은 거야. 내가. 알지? 잘 좀 해줘. 듣던 대로 정말 시끄럽고 이기적이고 말 많고 손님을 가려받진 않지만 그래도 딱 잘나서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 첫인상은 저한테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아니라면 사적으로는 절대 엮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비스직이 참 슬픈 게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허허실실 웃어가면서 그러셨겠어요. 기분 많이 상하셨겠어요. 잘 해드릴게요. 마음에도 없는 이빨린 소리를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님 말씀대로 동네 장사라는 게 한번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 등 돌리고 발길 끊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더군다나 땡땡 카페라고 하면 저희 주 고객층이 되는 엄마들이 낮 동안 애들 학교나 학원 보내놓고 시간 보내는 걸로 유명한 곳이어서 괜히 말이라도 돌까봐 더 조심한 게 컸죠. 자기 어머니 여기 옆에서 공인중개사 하신다고 했나? 요즘 이 근처에 집값이며 건물값이며 싹 다 올랐다던데. 그럼 자기 어머님도 돈도 좀 버셨겠어? 이 가게 건물은 전세야? 아님 월세? 자기는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이제는 관심사가 저랑 제 어머니 수입 쪽으로 옮겨가셨는지 이것저것 마음 물으세요. 저도 웃으면서 그냥 월세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수입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뭐 어디가 돈 잘 번다 이런 소문도 사실 좋은 소식이지만 고깝게 보는 시선들이 더 많잖아요. 괜히 그런 소문 날까 싶어서 그랬죠. 사실 네일샵 건물도 엄마께서 알아봐 주셔서 사주신 건물이었고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죄다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속눈썹 연장해주는 일이 크게 잘 돼서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그냥 저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웃으면서 넘어갔죠. 그런데 저한테 네일을 받으시면서도 저희 건물을 한참 기웃기웃 거리시던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번에 박사학위 마치고 저기 대학교에서 연구원 막 시작했거든. 뭐 내가 이쪽 일을 잘 아나.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연구원 과정만 마치면 무슨 교수도 될 수도 있고 어쩌고 하던데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도가 아주 유망한 애야. 내가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얘가 너무 공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할 줄만 알고 뭐 어디 가서 사람 만나볼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나이는 다 찼는데 결혼하겠다는 소리가 영 없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장님도 아직 결혼 전이라며. 우리 아들 한번 소개 안 받아볼래? 제가 일하면서 어쩜 이렇게 참하냐, 며느리감이냐, 자기 아들 소개 한번 안 받아볼 거냐, 이런 이야기를 어디 한두 번 들어봤겠냐고요. 아유, 저는 아직 연애 생각 없다. 웃으면서 애둘러 거절했는데 대체 뭐가 마음에 드셨는지는 몰라도 뭐에 탁 꽂히셨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도 가게 원장 정도 되고 제 밑으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수입이 꽤 짭짤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여튼 그날은 그렇게 잘 애둘러서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뒤부터 끝도 없는 러브콜이 이어졌어요. 소개를 받을 아들이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들은 이 사실이나 알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가게에 찾아와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만나나 봐라. 둘이 성격이 딱 잘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오죽하면 내 아들을 제일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서서 중매를 서겠냐. 아주 난리를 치면서 돌아다니셨죠. 차라리 예약이나 하고 찾아오셔서 뭐라도 받고 가시면 저야 돈이나 벌 수 있었겠지만 예약도 안 하고 불쑥불쑥 찾아와서 같이 일하는 다른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뻔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소개받아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억지로 꾸역꾸역 나갔던 소개 자리였어요. 대체 이렇게 유난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또 어떤 신박한 이상한 인간일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소개 자리에서 나온 남편이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생각하던 딱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봐온 게 있으니까 좋아도 좋다고 대놓고 티는 내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귀찮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불편하셨죠? 아무래도 제가 하루하루 나이는 먹어가는데 공부할 생각밖에 없어 보이셔서 어머니도 많이 불안하셨나 봐요. 저도 나중에서야 이야기 들었는데 소개 한번 받으라고 엄청 귀찮게 하신 것 같은데 불편하셨겠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저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젠틀한 성격에 외모도 꽤 나쁘지 않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이나 강조하더라고요. 본인도 본인 어머니랑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자주 의견 충돌이 있다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가운데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고부 갈등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 말이 아주 청산유수였어요. 저도 결국 그 이야기에 홀린 거지만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요. 소개팅 자리랍시고 남편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 절 모시고 산다고 말해야 맞지만요. 어쨌든 남편도 같은 처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자기를 열심히 키워왔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한 분야로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원까지 됐다고요. 박사과정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하시는 것처럼 정식 연구원 신분은 아니었어요. 포스트 닥터라고 박사과정이 끝나고 나서 잠시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연구원?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이게 선짜리인가 싶을 정도로 같은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겪어온 일들도 비슷하고 나이 또래도 비슷해서 은근히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어머니만 생각하면 어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사람이 하도 괜찮으니까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여서 오늘은 가볍게 인사를 하는 자리만 갖고 다음번에 시간이 맞으면 몇 번 더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여튼 제대로 만나봤으면 좋겠다 먼저 말을 꺼내길래 저도 좋다고 알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한 30% 정도라면 아유, 그래도 저렇게 빡센 집안에 시집가는 건 절대 무리다 라는 생각이 한 7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됐었어야 했는데 이번엔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그 마음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를 향한 적극적인 애정 공세는 아니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어머니를 향한 애정 공세 때문이었어요. 처음 본 선자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희는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하니까 일이 끝나면 집 앞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좋은 사이로 잘 지내왔습니다. 고백은 남편이 먼저 했어요. 둘 다 마음이 같다면 제대로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요. 저도 흔쾌히 승낙했고 물론 제 딴에는 좋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저도 온전히 마음을 열고 연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엄마를 향한 애정 공세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를 어렸을 때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도맡아서 해오셨기 때문에 마음 속상한 일들도 많이 겪으셨을 테지만 저한테 티 한 번 낸 적 없는 강인한 분이셨거든요. 제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그렇게 살갑지도 못하고 오히려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희 엄마가요. 남편을 만나고 나서부터 얼굴이 활짝 핀 거 있죠? 예, 이것 좀 봐라. 박서방이 뭐 일본으로 학술대회인가 뭔가를 다녀왔는데 길거리에 파는 머플러를 보고 내 생각이 났다고. 내가 단 거 좋아한다고 간식도 이만큼이나 사왔다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딨어, 정말. 나 사위 자랑할 맛 난다, 정말로. 엄마도 주책은? 언제 봤다고 박서방이야. 아직 결혼 얘기도 오가지도 않았구만. 어디 봐봐. 잘 어울리긴 잘 어울리네. 하여튼 안목은 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부인도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둘이 나이도 있는데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꺼내시더라. 너 대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뭔데? 얼굴 잘생겼어, 성격 좋아, 부모님한테 잘해. 그 정도면 1등 사위감이지 얘. 한 동네에서 가게를 하시는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이미 절친 아닌 절친이 된 사이이고 이미 두 분 사이에서는 저희 결혼 이야기가 꽤나 길게 오간 것 같더라고요. 저라고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가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저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뭐 박서방이 사부인이랑 둘이 갔다 오라고 온천 여행을 보내줬다느니 어디 같이 드라이브를 왔다느니 자랑하기에 늘 바빴어요. 저는 아무래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엄마를 모시고 근교로 여행 한번 다녀오기에도 빠듯했는데 제가 해야 할 효도를 남편이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해 9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샵 직원들이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원장님, 진짜 저 집으로 시집가는 거 맞냐고요? 저도 안 믿겼어요. 가게에서 진상이라고 저런 사람이랑은 절대 가족으로 안 엮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 시어머니가 될 줄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든 뭐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든 저는 다른 건 안 보고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잘했던 거 딱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고 그동안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했었던 효도가 엄청난 족쇄가 되어 돌아올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고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버진 로드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죠. 그게 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던 제 일상의 전환은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게. 결혼을 하고 나서 갑자기 모든 게 180도 바뀌진 않았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늘 혼자 살았던 사람이 둘이 된다는 것, 저 살마의 가족도 내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잖아요. 당연히 법적으로는 묶여 있는데 심적으로는 확 묶이지 않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또 말로 설명하려니까 복잡하네요. 어쨌든 저희는 남편이 아직 계약직 연구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례로 대출을 받으려니 이율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해서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당분간 좀 미뤄두자 그렇게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물론 양가 부모님들은 그렇게 수지타산만 따질 게 아니라 부부라면 모름지게 혼인신고를 하고 행정적으로도 하나로 묶여있는 상태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셨지만 이제 저희 부부 일인걸요. 남편의 벌이에 비하면 제 벌이가 월등하게 높았고 신혼집에서 혼수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을 제가 해왔던 것 같네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했는데 이게 막상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한쪽이 혼자서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기분이 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모자랄 것 없이 해온 상황인데 시댁에서 싫은 소리를 한 번씩 들으면 또 제 자존심을 얼마나 상했겠어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는 제 자존심을 긁어서라도 남편의 자존심을 올려야 성에 차시는 분이었지만요. 예, 그거 못 보던 가방이다. 새로 산 거니? 아, 어머님은 참 눈썰미도 좋으셔요. 한 달 전에 사서 저도 예지중지하다가 오늘 딱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바로 알아보셨네요? 예쁘죠? 큰 마음 먹고 샀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도 사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그렇게 가방 살 돈이 있으면 매일같이 출근하는 네 신랑 옷이라도 제대로 된 거 한 벌 사줄 생각을 해야지. 남아도는 게 가방인데 무슨 가방을 또 산 거야? 거기다가 뭐? 한 달 전에 사가지고 이제 들고 나왔다고? 세상에, 집에 물건을 얼마나 쌓아놓고 살길래 그걸 까먹어? 아니, 제가 돈을 안 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편 월급 떼다가 제 가방 사고 사치를 부리는 여자인가요? 저도 나름대로 제 돈 벌어서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다 내고 큰마음 먹고 모아놨다가 저한테 주는 선물이다. 올해도 열심히 일해보자 하나 산 거였거든요. 뭐 비싼 명품 브랜드를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 이렇게 일하면서 엄마한테 선물한 적은 있어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명품 가방 하나 사서 들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집에 있는 가방도 30만 원짜리가 넘는 게 하나 없을 정도로 검소하다면 검소한 사람인데 어머님 눈엔 늘상 자기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펑펑 돈이나 쓰고 다니는 여자로 보이는 것 같아 저도 듣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도 저도 멀쩡히 여기 나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그렇게 비싼 가방도 아니에요. 다음에 백화점 가면 어머님 것도 하나 사가지고 올게요. 예, 네 눈에는 내가 지금 내 거 안 사왔다고 빈정상해서 이렇게 트집 잡는 것 같니? 너네 애는 안 낳을 거야? 네 남편 교수 될 때까지 뒷바라지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 없이 돈을 펑펑 쓰고 있으니까 언제 그게 모일 겨를이나 있겠냐고. 늘 이런 식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시기라도 마음이라도 먹으신 것처럼 사사건건 저희 집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저희 가게에 진상 손님으로 처음 오셨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않았냐고요. 제가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정확히 딱 그 부분이에요. 결혼만 하면 중간에서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했던 남편 역시 결혼을 하자마자 세상에 어디 나라에서 효잡이라도 세워줘야 될 정도로 말끝마다 엄마, 엄마 소리를 달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속았구나 싶었죠. 여보, 오늘 낮에 어머니 만났어?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기분이 팍 상하셔서는 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한테 애정어린 조언도 못하냐고.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부모님 서운하실 일은 만들지 말자고 했었잖아. 그런데 자기가 먼저 이런 식으로 약속을 깨면 솔직히 나도 좀 그래. 애정어린 조언? 어머님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는 알고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제 결혼한 사이잖아. 우리는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는데 난 어머님이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거 싫어. 당신이 중간에서 잘 막아주기로 했잖아.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내가 장모님한테 그동안 잘해왔던 거 생각 안 하고? 우리 서로 잘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거야? 부정할 수 없었던 게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만큼 어머님한테 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 지키면서 살아온다 자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남편 눈으로 봤을 땐 늘 한참 부족하고 가르칠 거 많은 인간이었나 봅니다. 처음 문제 삼았던 건 저희 가게였어요. 계속 말했던 것처럼 저희 남편이 계약직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최소한 내야 할 생활비들은 각각 가출하고 나머지 돈은 그냥 자기가 편한 데 써라. 전 그렇게 쿨하게 인정까지 해줬어요. 제가 좀 더 벌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생활비도 남편보다는 제가 더 많이 냈었고 사람들 만날 일이 많을 테니까 거기서 괜히 밥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고 하면 형편이 어려운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나름 남편은 생각한 배려였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집안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대뜸 가계부를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 만진 세월만 몇 년인데 너네 그렇게 제대로 돈도 못 모으고 살림도 못할 거면 차라리 가계부 나한테 주고 살림 나한테 맡겨라. 너 집에서 제대로 장은 보고 얘 밥은 해먹이고 살고 있니? 얘가 볼 때마다 삐쩍삐쩍 말라가는 게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아휴, 엄마 그만 좀 해. 요즘에는 시켜 먹는 게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싸다니까. 둘 다 뻔히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 못할 정도로 힘든데 살림은 무슨 살림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네 살림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지? 집안 꼴은 또 얼마나 엉망으로 해놓고 살지. 아휴, 내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집 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속으로 또 꿍해져서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중재자 역할을 잘하겠다는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자기 엄마한테 붙어서 은근히 제 행동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는 왜 거기서 한마디도 못 거들고 그렇게 어머님 편을 들면서 나만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 따져 물으면 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뭐 그런 걸로 따지냐는 식으로 저한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엄마랑 똑같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말대답 따박따박하면 그 싸움이 끝나겠어? 당신이 매번 그런 태도니까 엄마도 기분 상해서 더 저렇게 난리인 거야.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날 일을 왜 괜히 엄마 속을 긁어서 그렇게 긁어 부스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 누구한테 돌아오는 줄 알아? 다 나한테 돌아와 그거.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오히려 저랑 결혼한 이후에 제가 중간에서 시어머니한테 고분고분 네 알겠습니다 하는 법이 없이 그래도 그건 좀 그래도 이건 좀 사사건건 말대꾸라 하고 대드니까 오히려 시어머니랑 본인 사이도 더 안 좋아졌다 이겁니다. 이미 다 끝난 마당이지만 저 사연을 보내면서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 정말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 제 입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이 너네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한테 살림을 맡겨라.
가계부를 내놔라. 이렇게 쥐락펴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진짜 안사람인 제가 네, 알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일이냐고요. 저도 알고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알고 세상 다 아는 걸 남편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상처 주냐 하루 종일 징징거리기만 하는 거죠. 제가 단호한 태도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간섭이나 참견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셨어요. 하루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선생님들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거의 1년 만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난 이후로 일 외에도 시댁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게 그때 한 번에 터져버린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딱히 없다는데 무리해서 그런 것 같다며 푹 쉬시라고 비타민 넣고 링거를 한 대 맞고 속도 별로 안 좋아져서 죽을 포장해서 겨우 몇 술 뜨다 말고 거실에서 까무룩 잠에 들었어요. 예,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문 좀 열어봐라. 어? 안에 있지?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렇게 아들 내외가 사는 집문을 두드리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재 어디 있겠어요? 저 꿈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두리번거렸어요. 핸드폰을 봤는데 시어머니한테 부재중이 2통이나 찍혀 있더라고요. 이제야 겨우 막 잠든 상태인데 시원하게 잠이 깨버려서 우선 저 시끄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휴, 일 안 나갔다고 하더니 집에서 하루 종일 퍼질러 잔 거니? 너 이러고 너희 남편 맞이할 생각은 아니었지? 예, 비켜봐라. 나 좀 들어가자. 남편이 있을 때는 제가 눈에 쌍시짐을 켜고 약속 없이 오지 마셔라 난리를 치니까 남편 눈치를 봐서 못 오셨던 것 같은데 가게에 가셨다가 제가 오늘 휴가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 봐요. 옳다구나 하고 달려오셨겠죠. 한바탕 들쑤실 기세로 집으로 들이닥친 시어머니를 상대하기엔 제 기력이 너무 없는 상태였어요. 어머님, 저 집에서 농땡이 피우고 싶어서 휴가 낸 게 아니라요. 정말 몸이 안 좋아요. 방금도 약 먹고 겨우 잠들었는데. 급한 일 아니시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예, 누가 보면 너 아주 노가다라도 뛰는 줄 알겠어? 뭐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뭐가 있다고 이 난리니? 다들 그러고 살아. 너 휴가 냈다고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왔다. 아휴, 세상에 집에 이 먼지 좀 봐.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두고 살라고. 너 냉큼 욕실 가서 걸레 하나 빨아서 여기 바닥부터 닦아라. 세상에 며느리 쉬는 날이라고 청소 도와주러 오는 시어머니가 어딨니? 이 꼬라지를 하고 누워있다가 자기 시어머니 부려먹는 며느리는 세상 천지에 너밖에 없을 거다. 몸이 아프다는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 넘겨버리시는 건지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제 등을 손바닥으로 억지로 밀고 욕실로 쑤셔넣고 걸레부터 빨아오라면서 혼자 활기차게 난리가 나신 거예요. 눈치 봐야 할 아들도 없겠다. 이거야말로 기회다 싶으신 사람처럼 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픈데 어쩌겠어요. 저렇게 본격적으로 각을 잡고 난리를 치시고 다니는 양반한테 제발 그만 좀 하고 집으로 가라 하면 더 난리를 짓게 빤히 보이니까 저도 대충 하는 신용만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안 나오시길래 뭔가 이상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님이 안방 서랍까지 열어보고 계신 걸 제가 봤다니까요. 대체 뭘 하시던 건지 저랑 눈이 마주치고는 화들짝 놀라세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안방은 저희 공간이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청소할게요. 예. 너는 너희 집에서 어른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고 톡톡 쏘면서 말하라고 배운 거니? 아무리 똑같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지만 어쩜 애들이 이렇게 달라도 다른지. 누가 보면 내가 니네 집이라도 뒤지다가 들킨 줄 알겠어. 내가 니네 집 청소 도와주러 왔는데 너희 집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지금? 시어머니라 아주 네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안방은 저희 공간이니까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이제 청소 그만하시고 쉬시라고요. 여긴 저희가 알아서 청소하던지 할게요. 저희가 아니라 네가 해야 하는 일이지.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가 그렇게 돈 벌고 있다고 유세 떨고 내 아들 부려먹을까 봐 걱정돼서 와봤다. 그렇게 잘 벌고 잘 사는 마누라면 남편 기죽지 말라고 옷이라도 좋은 걸 한 벌 더 사서 해입히고 바깥 활동하는 사람 밥이라도 한 끼 더 사라. 용돈이라도 챙겨주고 그러진 못할 망정 그렇게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 일까지 시켜야 속이 시원한 거야? 진짜 어머님이고 뭐고 붙잡고 그럼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냐며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쯤에서 시댁에 대한 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랍시고 뭐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은 허수아비 같은 인간과 같이 살면서 같이 살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날도 이미 어머님한테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다 듣고 돌아온 남편이 저를 붙잡고 타박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까디집고 남편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니까요. 우리 엄마랑 잘 좀 지내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난 장모님이랑 잘했잖아. 엄마가 우리 바빠서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살까봐 걱정돼서 기껏 도와주러 오셨다는데 문전박대가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야박하게 굴었다면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놈의 우리 엄마. 그렇게 엄마 침 아프게 싸져서 살고 싶으면 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파서 링거 맞고 누워있었다는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그건 귀에 들리지도 않니? 아파서 누워있다가 꾸역꾸역 같이 청소를 한 내 잘못인 거야? 아파서 휴가를 냈다는 며느리를 굳이 찾아와서 같이 청소를 시키는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데 또 나쁜 인간인 내가 못되게 굴어서 당하신 거고 네 눈엔 그렇게 보이니?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도 당황했나 봐요. 당신이 몸이 안 좋아서 요즘 많이 예민해진 것 같다면서 자기도 엄마 말만 듣고 그런 거라고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라고 저를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고 결혼을 물을 수만 있다면 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물론 제 생각만 하면 당장이라도 남편 멱살 잡고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질러버리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맨날 올라왔는데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저희 엄마한테 딸도 혼자 됐다. 이혼녀 꼬리표 붙여서 반품당했다. 이 소리를 할 자신이 그때는 죽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미련하게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죠. 남편에 대한 혐오스러움, 어머님에 대한 증오에 감정이 극에 달했던 때가 딱 그때였어요. 제가 남편한테 제대로 터져버린 계기가 생겼거든요. 그때는 어머님 생신이 일주일도 안 남은 때여서 저도 미운 건 미운 거고 도리는 도리인 거니까요. 저희 엄마 생신 때 남편이 워낙 지극정성으로 잘 챙겨주기도 했었고 저도 받은 만큼은 돌려주자라는 생각이어서 어머님 입맛에 맞는 식당을 어디를 예약하면 좋을까 찾아보고 있던 참이었어요. 어머님은 아무래도 해산물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시지 생일상을 직접 차려드리긴 힘들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생신인데 제대로 대접은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자주 가는 소고기집에 룸 따로 잡아서 예약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자 남편이 바로 대답을 못하고 또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둘이서 뭐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남편을 캐물었죠. 뭐 내 생일상은 받기도 싫다고 하시냐 아니면 당신 통해서 뭐 갖고 싶은 게 있으시다거나 현금을 받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이야기라도 전하셨냐. 전할 말이 있으면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빨리 이야기하라고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연으로 적기도 너무 충격적이고 민망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고요? 어머니 생일 식사 자리는 따로 안 준비해도 될 것 같아. 뭐 자기가 준비하는 생일상을 안 받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어머니가 항상 생일은 나랑 둘이서 보내시는 게 습관이 되셔서
이번에도 그렇대. 둘이서 조용히 보냈으면 좋겠다.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머니 생신이잖아.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 모시고 여기 가까운 호텔에 호캉스라도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호텔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엄마가 하도 호캉스 노래를 부르길래 그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머니 말로는 아들이랑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며느리는 우리 둘 사이에 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낼 수 있는 호텔이나 예약해달라. 네 돈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쯤 되니까 내가 여자 있는 남자랑 결혼했어도 이런 취급은 안 받고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일날 나만 쏙 빼고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난 빠져달라. 이 이야기네? 아니, 화 안 났어. 이제 더 이상 둘이서 그렇게 짝짝꿍하고 계시는데 뭘 보태고 화내고 할 기운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것 같다. 호텔 예약해 줄 테니까 어머님 모시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오든 다정한 시간을 보내고 오든 마음대로 해. 보통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눈치껏 어머니를 설득해서 세 명이서 같이 가던지 뭐 셋이서 식사만 조용히 하고 파한다던지 설득해서 그러는 게 맞지 않나요? 남편은 제 말을 정말 고지곳대로 들었는지 역시 우리 생각해주는 건 자기밖에 없다면서 신이 나서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엄마 며느리가 보내준대 걱정 마 같이 안 갈 거야. 제 앞에서 그렇게 주절거리더라고요. 저렇게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자라면 엄마한테 반품 시키는 게 도리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예정대로 호캉스를 떠나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울다가 친정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오밤중에 누가 봐도 운 것 같은 얼굴로 친정 엄마를 찾아온 딸이 얼마나 걱정스러우셨겠어요. 저도 엄마가 걱정할 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대로 살다간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나름대로 엄마한테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해보고자 찾아간 거였죠.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 시어머니랑 남편 사이에 껴서 꼭 첩살이하고 있는 기분이야. 엄마는 깜짝 놀라시면서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셨죠. 원래 남자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구석이 있다. 박서방이 그렇게 바보 같은 면이 있어도 또 바보같이 엄마한테도 잘하지 않냐. 원래 남자는 다 애 같아서 네가 잘 어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사는 거다. 저를 위로하셨죠. 저도 엄마한테 괜히 생떼를 쓴 것 같은 기분에 미안해져서 너무 걱정 말라면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호캉스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아무래도 저희 엄마한테 한 소리를 들은 게 분명한 눈치였습니다.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최대한 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신경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은 거 있죠. 남편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걸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거라고 하더니 딱 맞더군요. 자기,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다.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당신은 당신이잖아. 부모님이 이제 사셔봤자 얼마나 더 사시겠어. 살아계실 때라도 잘하자. 그런 마음에서 나는 그랬던 거지. 자,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당신 마음 편하게 피부과라도 좀 다녀오라고.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밥을 먹다가 카드를 쓱 내밀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카드냐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엄마 때문에 너무 고생한 것 같다면서 피부과라도 다녀오랍니다. 사실 그때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에 원인도 알 수 없는 포진이 올라오지 않나. 보는 사람들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어볼 정도로 다 뒤집어져서 밖에서 일할 땐 마스크를 제대로 벗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영 멍청이는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라도 사과할 줄은 아는구나 싶어서 저도 완전히 화해를 해준 건 아니지만 카드를 받아들고 말없이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 카드를 들고 피부과에 가서 간단한 시술을 받았죠. 뭐 남편 카드로 긋는다고 제가 뭐 몇백만 원을 썼겠어요.
남편 벌이를 뻔히 아는데.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초대했죠. 엄마 괜히 걱정할까 봐. 나 오늘 박서방이 카드 주면서 피부과 다녀오라고 해서 피부과도 다녀왔어. 얼굴에 포진 올라오고 한 건 몇 주 연고만 잘 발라주면 금방 나을 거라고 하시더라. 내가 너무 엄마 속 뒤집은 것 같아서 걱정돼서 불렀지. 거봐, 엄마가 뭘 했어. 부부싸움 그거 다 칼로 물베기다. 5개가 괜찮고 3개가 모자란 사람이면 괜찮은 5개 보고 살아야지. 모자란 3개 보고 살면 그걸 어떻게 살아? 절대 못 살아. 아휴, 근데 엄마 뭐 아까 먹은 게 잘못됐나? 속이 왜 이렇게 부글부글 끓나 모르겠네. 잠깐 화장실 좀 쓴다. 이야기하다 말고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고 해서 얼른 편하게 일 보시라고 안방 화장실을 안내해드렸는데 그때 문제의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엄마와 오붓하게 티타임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렴풋이 남편이랑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면서 도어락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너 사치스러운 거 아직도 못 고쳤구나. 너 우리 아들 돈으로 피부과 다녔니? 네가 호구야?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저런 골빈 애들 얼굴에 치덕치덕 뭐 처바르라고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있었던 거야? 아이, 엄마 그런 거 아니래도 내가 다녀오라고 했던 거야. 정말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가 사치라니요? 피부과 가신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잔뜩 부해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카드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피부과를 다녀오라면서 준 카드였어요. 주워 들어서 뒷면을 보니까 세상에 그거 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더라고요. 아마 피부과에서 결제된 문자를 보고 아들 손 붙잡고 이렇게 들이닥치신 거겠죠.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난 여태 엄마한테 월급 다 보내고 용돈 다 쓰고 있었거든. 그것도 자기야. 명의만 엄마 이름인 거지. 그냥 내 용돈 카드야. 엄마도 진짜 용돈 쓰는 건 어디에 쓰는지 관여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용돈을 어디다 쓰는지 관여 안 한다고 했지. 이렇게 쓸데없는 데 쓰는 것까지 내가 다 참고 넘어가 줄 줄 알았던 거야? 세상에.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애가 우리 집으로 시집와서 이제 기둥 뽑히게 생겼다. 아주 풍비박산 나게 어머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누가 누구 기둥 뿌리를 뽑아요? 어머님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넌 나한테 사과를 할 거면 사과를 하는 거지. 어머니 카드를 들고 와서 사과를 했던 거니? 진짜 기가 막혀서.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한테 이 싸가지 없는 게? 어머님은 반지를 낀 손으로 제 뺨을 내리치셨고 저는 반지에 긁혔는지 따끔하고 피가 흐르는 볼을 붙잡고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기어이 이렇게 끝장을 봐야만 우리 관계는 끝이 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바탕 하려고 일어나는데 저보다 저희 엄마가 더 빨랐어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오신 엄마가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부인 하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잠시 놀란 눈으로 친정엄마를 쳐다봤지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콧방귀를 뀌면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 엄마가 그렇게 한달음에 달려오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바닥에 일어난 제가 일어날 틈도 주지 않고 제 앞까지 다가와서 저를 막아선 엄마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확 잡아채더니 시어머니의 뺨을 연거푸 2대를 때렸어요. 남편이 놀라서 저희 엄마 팔을 붙들고 막으려는데 저희 엄마가 팔을 확 뿌리치니 무슨 남편이 종이 인형 마냥 펄럭거리며 바닥으로 나동갈아지더군요. 내 딸이 대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이런 취급이야? 우리 딸
내가 공주처럼 키웠고 앞으로도 공주처럼 살려야. 얘가 물려받을 재산만 100억이라고. 어디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서. 당신들 앞으로 내 딸한테 털끝 하나 손대봐. 내가 오늘은 2배로 갚아주고 끝났지만 다음엔 2배로 안 끝날 거니까. 뭐가 됐든지 10배, 20배로 돌려줄 거야. 알겠어? 아휴, 이런 등신 같은 것도 사위라고 좋다고 업고 다닐 기세였으니. 뭐? 100억? 너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었잖아. 아니, 내가 100억 부자인 줄 알았으면 이런 취급을 했겠냐고. 거지 같은 것들이 돈만 밝혀가지고. 아휴. 엄마가 남편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자 시어머니랑 남편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싸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펼치더라고요. 제 집에서 더 이상 2사람이 있다는 게 꼴도 보기 싫어서 나중에 짐은 니네 엄마 집으로 택배로 보낼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2사람은 멱살을 잡고 질질 끌어 아파트 복도로 패대기 쳤습니다. 한동안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던 2사람은 이제 이런 어거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100억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돈독이 바짝 올라서 달려들었지만 혼인신고도 안 한 데다가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제 재산에 남편이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소문까지 나서서 내준 덕분에 어머님은 동네 장사 완전히 말아먹고 카페도 임대를 내준 상황입니다. 뭐 과정은 좋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남편을 정리하기 위해서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치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엄마가 네가 어떤 꼴을 당하고 사는지 다 본 마당에 그걸 참고 살았을 내 자식을 생각하면 그게 더 속이 미어지는 일이라고. 어떤 엄마도 자기 딸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당당히 돌싱으로 돌아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전국의 돌싱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부조리한 시댁 참고만 사시는 여러분들, 행동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소중한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자고요. 저도 앞으로도 쭉 엄마와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살 서울에 사는 노봉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연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얼마 전 제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부디 꼭 들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전 좋은 아내, 여유로운 경제 여건 안에서 나름 괜찮은 삶을 보내고 있지만 20대 후반 때만 해도 저는 시골에서 월세 5만 원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래도 없고 꿈도 없어 그저 노가다를 뛰면서 하루살이처럼 살곤 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또 일을 나가고 또 술을 먹고 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그런 놈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진 저도 나름대로 꿈이란 게 있었던 놈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고 언젠가 이 여자와 함께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여자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제게 해주시던 말씀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놈에게서 사업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저와 설계사무소를 차리자는 제의였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지만 저와는 달리 동네에서 인정하는 수재였고 뭘 해도 똑부러지게 해내는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옆에 서면 비교를 당할 만큼 사람들이 친구를 보면 모두 크게 될 놈이라 말하곤 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런 친구가 한 말이니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문득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지금 회사도 안정적인데 굳이 그런 모험을 해야 하냐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욕심이 앞서 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하면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너와 신혼집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보란 듯이 보여주겠다고요. 그러자 미정인 확신 어린 제 말에 뭐라 하지 못했고 결국 제 선택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속전속결로 대출까지 해가며 친구와 사무소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내게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하고 잔혹했습니다. 친구와 차린 사무소는 6개월이 되지 않아 쫄딱 망했고 심지어 절친했던 선배에게 사기까지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는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잠수를 타버렸고요. 전 빚쟁이들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버지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정말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절망에 빠뜨린 건 여자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어느 날 절 커피숍으로 불러내었어요. 저는 미정이가 왜 절 여기로 불러낸지 알 것 같았지만 두려워서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정이가 어렵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미정이는 더 이상 저와 미래를 꿈꿀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인데 저는 너무 일도 잘 벌리고 그런 절 믿고 살기엔 너무 불안할 것 같다고요. 전 미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론 이 커피숍에 오기 전까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다시 분명 재기할 수 있다고, 네가 날 믿어줘야 한다고 수백 번 연습했지만 미정이의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 하나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정이를 여기서 그만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미정인 저와 더 이상 눈을 마주칠 수 없었는지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오랫동안 식은 커피와 함께 커피숍에 남겨졌고요. 그때 서울의 화려한 자동차 불빛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찌를 듯이 빛나고 있는 그 불빛들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 마음먹었습니다. 사라지자고요. 아무도 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자고요. 이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 화려한 도심을 떠나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전 그 길로 뭐에 홀린 듯이 짐을 챙겼고 현금만 챙겨선 월세가 싼 방을 찾아 무작정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에 오니 좋은 게 있었다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봐도 된다는 거, 상처를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도심은 제게 너무도 큰 상처를 준 곳이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환상을 꾸게 했고 제 자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거품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 저는 벌거벗은 맨몸이 되어버렸고 제 옆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니 적어도 저는 그저 미래 걱정, 내일 걱정할 필요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몸 앞가림만 잘하면 됐으니 적어도 참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술을 먹지 않곤 잠에 들 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꾼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쨍하게 빛나는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지요. 갑자기 작은 공 하나가 저희 집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뭔가 싶어 제가 공을 집었고 위를 본 순간 꼬마애 하나가 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꼬마애는 제게 공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이 아이는 어디 개똥밭에서 구르고 온 모양인지 몸에선 이상한 똥냄새가 났고 손엔 더러운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몇 번 보았기에 단번에 이 아이가 옆집 할머니와 같이 사는 손자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월세방에 살면서 힘든 일을 하는 제 처지가 안타까웠는지 자는 방 제 문을 두드려 김치를 놓고 가고 밥도 해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만난 분 중에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었지요. 지훈아,
들어와라.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가보라며 꼬맹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꼬맹이는 가는 걸음도 씩씩했습니다. 꼬맹이와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가다를 뛰기 위해 잠시 밖에 나와 신발끈을 고쳐 묶을 때도, 술병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어느 길목에서든 꼬맹이를 마주치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꼬맹이는 늘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또 이 꼬맹이에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스님도 못할 것 같은 부동의 자세로 몇 시간 동안 대문을 보는 거였습니다. 너 왜 자꾸 대문만 바라보고 있어? 거기 뭐 먹을 거라도 숨겨놨냐? 엄마를 기다려요. 엄마? 엄마라는 말에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김치를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없는 손자를 기르고 있다고 하셨던 말이었죠. 저는 잠시 당황하다 알았다고 한 뒤 나중에 할머니 집에 다 먹은 죽그릇을 들고 방문했을 때 슬그머니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손자 지훈이 엄마가 여기 와요? 그러자 할머니의 미간이 확 좁혀지면서 할머니는 거침없는 욕을 내뱉었습니다. 내 자식 죽자 해버리고 간 년이야. 입에 담지도 말어. 지훈이한텐 말할 수가 없어서 냅둔 거니까. 그때 마침 엄마를 기다린다고 하며 마루에 앉아있는 지훈이의 뒷모습과 할머니의 노쇠한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오지 않을 줄도 모르고 엄마를 기다리는, 손자와 그런 손자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어쩐지 조금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는 할머니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마당에 가득 쌓인 폐지를 가리켰어요. 근데 할머니, 이건 뭐예요? 어제 주운 폐지들이야. 고물상에 갖다 줘야 해. 어제 이걸 다 주우셨어요? 할머니가 주운 폐지 양은 꽤 상당했습니다. 저걸 줍기 위해 한여름에도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걸 보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났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저 일 쉬는 날이니까 제가 갈게요. 하지만 제 제안에 할머니는 예상대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됐어. 일 쉬면 쉬어야지. 못하러 와. 그러나 저는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할머니 집으로 가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꼬맹이가 나와 자기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조르는 거였습니다. 너는 이 일 힘들어서 못해, 자식아. 집에서 할머니 도와주고 있어. 싫어요. 저도 할래요. 할 수 있어요. 녀석은 온순한 얼굴과는 달리 고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속 할 수 있다고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는데 나중엔 제 바짓가랑이까지 붙잡을 기세였습니다. 결국 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녀석은 제 허락에 곧바로 신이나 종알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줍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노가다판에서 매일 구르는 저한테도 허리를 굽혀 폐지를 줍고 끈으로 묶고 있자니 땀이 비 오듯 주룩주룩 흘렀죠. 근데 이런 일은 칠순이 된 할머니가 매일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씩씩해 보였습니다. 녀석은 폐지 줍는 게 마치 봄 소풍이라도 나온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폐지도 씩씩하게 주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녀석은 자기가 이제 할머니 대신 이 일을 할 거라며 포부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녀석이 다치진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같이 일을 시작했지만 지훈인 똑부러지게 폐지 줍는 장소도 알았고 저보다 끈도 잘 묶었습니다. 그런 녀석 덕분인지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힘듦이 사라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녀석은 어느새 제 리어카에 올라타고 있었고 저는 녀석의 무게로 더 무거워진 리어카를 끌면서 녀석의 머리를 쓱쓱 쓸어주고 있었죠. 그때 전 지훈이와 처음으로 아주 많이 함께 웃었고 친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할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전 할머니가 꽤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을 것 같아 뭐하러 나왔냐 구박 아닌 구박을 했지만 할머니는 걱정스런 얼굴로 절 바라보며 제 얼굴에 흐른 땀을 손으로 훔쳐주었습니다. 힘들었지? 순간 그 다정함에 저는 잠시 멈칫했고 멋쩍은 마음에 전혀 안 힘들었다며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이게 힘들겠냐고 강한 척을 하면서 지훈이를 리어카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땀으로 범벅된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집에서 뭐 먹고 가. 지훈이가 저를 뜬금없이 갑자기 삼촌이라 불렀고 저는 당황했지만 지훈이의 손길에 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나물 반찬과 고봉밥으로 한 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거부는 했지만 사실 하루 종일 돌아다녀 배가 고라 있었는지 저는 금방 그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옆에서 지훈이도 힘들긴 했는지 한 그릇을 먹곤 또 한 그릇을 달라 하더니 이도 닥지 않고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잠에 들고 어둠이 내려앉은 밤 시간이 되어서 전 할머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 조심스레 할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물었고 할머니는 허심탄회한 얼굴로 입술을 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이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힘이 없고 지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폐지줍기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명절 때 내려오면 돈 많이 벌어서 다달이 돈을 주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힘겹게 말을 꺼내면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꼭 보채야겠냐고 화를 냈다고요. 강해 보이셨던 할머니는 그 얘기를 꺼내며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길은 지훈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키워야 하는데 나 아니면 이 어린애가 뭘 먹고 살겠어. 저 가여운 것을 어쩌면 좋아. 그래도 먹여야지. 어떻게든 먹여야 살려야지. 전 그날 할머니의 눈물 속에서 그간 겪었던 손자를 먹이기 위해 고생과 힘듦, 또 노쇠한 몸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할머니가 저 꼬맹이를 챙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옆집인데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했으면 좀 챙겨주기라도 할걸. 그게 뭐 어렵다고. 술 먹느라 허송세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시간이 후회스러워졌습니다. 제 자신이 모자른 놈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전 노가다를 뛰며 여전히 하루살이 같이 살면서도 간간히 옆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간식이며 쌀 같은 것들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버는 돈 없는 빈털터리이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갖다 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올 때마다 밥을 먹고 가라 하셨고 뭐라도 챙겨주려 하셨습니다. 절 마치 친손자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니, 제 친할머니보다도 더 살뜰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녀석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제가 와도 본체만체 하며 계속 흙구덩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그저 대문만 쳐다보곤 했습니다. 제가 그런 녀석에게 다가가 말을 좀 걸어보려 해도 녀석은 연약한 초식동물처럼 쬐깐한 두 눈을 부릅떠 말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오곤 했지요.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경계심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폐지 줍는 일을 관두시고 남의 집 살이를 하기 위해 시작했고 지훈인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노가다를 열심히 해 돈을 좀 만지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곳은 병원이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 보호자분 되세요? 할머니께서 여기로 연락을 하라고 하셔서요. 떨어지는 공사자재에 맞아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갈게요. 병원에서 온 소식은 할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너무 놀라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여기저기 얼굴의 피부가 뜯겨나가져 있었고 숨도 가파르게 쉬고 있었지요. 저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 왜 왔냐는 말을 던지시곤 했지만 전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허리 쪽을 다치시는 바람에 온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 제가 직접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웃긴 건 자식들 중 그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중으로 넘어가는 전화가 대부분이었고 할머니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도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간호를 잘 부탁드린다며 돈은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다쳤는데 돈이면 다야? 당신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병원 복도에서 전화기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오가는 환자들이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허나 정말이지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죽을 둥 살 둥 길러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았더니 먹고 떨어져 라는 식으로 돈을 붙여주겠다는 그 심보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오죽하면 할머니도 나에게 연락하라고 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에겐 이건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없어 자식들이 많이 바쁘다는 말로 둘러대야 했지요. 할머니는 퇴원을 하고 집에 가면서도 그리 아프면서도 제가 돈을 쓰게 한 게 미안한지 연신 미안하단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나으면 꼭 갚겠다는 말도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다친 것도 할머니 자식들이 그 모양인 것도 속상해 평소 성미대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나올 생각만 해야지. 집 가면 무조건 그냥 꼼짝 말고 누워있어야 해요. 힘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해야 나아요. 돈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돈 얘기 한 번만 더 해봐요. 알겠어. 할머니는 알겠다며 힘겹게 고기를 끄덕였고 전 할머니를 마루에 눕히고 난 후 이불까지 덮어준 후에야 나왔습니다. 그러자 지훈이 걱정되는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자 지훈인 제 말에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보이며 계속 콧물을 훌쩍거렸습니다. 전 괜찮다고 할머니 나을 거라고 말하며 진정시켜주려 했지만 이놈은 쉽게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끄끄거렸습니다. 할머니 죽으면 어떡해요? 죽으면 어떡해? 난 혼자인데 어떡해요? 임마, 할머니가 죽긴 왜 죽어? 안 죽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온 건 아이였지만 당황한 건 제 쪽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지훈이의 눈물에 당황해 어째야 할지 몰랐고 머리를 벅벅 긁다 이내 지훈이를 달래기 위해 밥을 먹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밥에 반찬을 많이 얹어주며 할머니 괜찮아질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지훈이는 정말 그 말을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 늘 무뚝뚝하고 강한 모습만 보이려 했던 놈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심 할머니를 많이 생각했구나 싶어 짠하기도 했지요. 그 뒤부터 저는 거의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챙겨주실 형편이 안 되니 제가 지훈이를 챙겨줘야 했습니다. 사실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도 할 줄 몰랐지만 곧 예전에 했던 요리를 되짚어가며 계란 프라이도 튀겨보고 볶음밥도 만들어 보았지요. 처음에 제가 만든 요리에 웩하고 맛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적응이 됐는지 잘 먹기 시작했고
저는 내심 아들을 키우는 기분이 들어 뿌듯해졌습니다. 제 밥을 꿀떡꿀떡 잘 삼키고 이젠 제 말을 좀 듣는 것 같은 생각에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녀석과의 사이는 또다시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녀석이 어디서 싸움질을 했는지 얼굴에 잔뜩 상처가 난 채 집에 들어온 날부터였습니다. 야, 너 이모 얼굴이 왜 그래? 지훈을 다그쳤지만 지훈인 말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심상치 않은 일임을 느끼고 지훈이를 뒤따라가 억지로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몸엔 피멍 자국이 가득했고 어디 성한 곳이 없었어요. 이건 거의 일방적으로 맞은 수준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누가 이런 거야? 신경 꺼요. 말하라니까? 누가 이런 거냐고. 신경 끄라니까요? 하지만 지훈인 방으로 쏙 들어가 방문을 잠가버렸고 할머니는 곧바로 걱정이 되는지 절 불렀습니다. 전 그날 내내 꼬맹이를 어르고 달래 누구한테 맞았는지 캐물으려 했지만 놈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시위라도 하는 듯 밥도 먹지 않았죠. 전 녀석이 계속 이렇게 안 먹다 탈이라도 날까 싶어 뭐라도 먹이려 했지만 그럴수록 녀석은 더 반항하듯 먹지 않았습니다. 야!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지훈이에게 소리를 질렀고 지훈인 제 목소리에 겁을 먹었는지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너 이렇게 계속 밥 안 먹을 거야? 네 할머니 속 썩일 거냐고. 어른이 하는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그럴 거면 나가서라 이놈아. 하지만 그때 아이의 입에서 생전 처음으로 차가운 물결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관심 가져요? 뭐? 아저씨가 아빠예요? 아저씨가 아빠냐고요. 우리 아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관심 갖지도 마세요. 겨우 15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가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로 아빠가 죽었다고 말하는 모습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마치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어서 제가 외려 당황스러워 다음이어야 할 말을 찾아야 했고 그 사이 꼬맹인 쪼르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마치 링 위에서 무참히 패배한 권투 선수 같은 기분으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아야 했지요. 전 그 뒤로 지훈이에겐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워졌고 사이는 더 서먹해졌습니다. 그리곤 저도 점점 지훈이와의 싸움에 지쳐가 이젠 그 애가 밖에서 쌈박질을 하든 뭘 하든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도 아닌데 됐어. 머리 복잡하게 신경 쓰지 말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밥만 차려주고 할머니 병간호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할머니 집에 있었을 때 누군가 집 쪽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짱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아슬아슬하게 제 머리통을 스쳐 지나가 대구르르 집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 폭격에 할머니도 놀라 밖을 바라보았죠. 그때 몇몇 아이들이 담장 위로 기어올라 킬킬거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놈들아! 그만 안 둬? 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더 재미있는지 돌을 던져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져 맞히려는 대상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지훈이었죠. 지훈인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차가운 눈길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돌 하나가 지훈이의 물렁한 배에 푹 꽂혔고 지훈인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놀라 지훈을 일으켰습니다. 옆으로 넘어지면서 다쳤는지 무릎에선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이제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 그 애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러자 아이들도 담장에서 내려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 아이들을 쫓아가며 저 애들이 분명 지훈이를 때린 애들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전속력으로 쫓아가 아이들을 붙잡았고, 아이들은 정말 제가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지 성이나 화가 난 제 얼굴을 보자 다들 겁먹은 표정을 하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일부러 더 화난 표정을 보이며 곧바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너희, 지훈이 때린 애들 맞지? 녀석들은 제 말에 쉽사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를 한번 앙 다물자 그제야 제일 겁 많아 보이는 녀석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역시나.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끼며 바로 다음 행동으로 들어갔어요. 으름장을 놓은 거였습니다. 다신 지훈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친구를 때려? 너희 이거 내가 니들 부모님한테 말할까? 저희 걔랑 친구 아니에요. 걔 고아잖아요. 고아랑은 친구 안 해요. 맞아요. 녀석들은 지훈이를 고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 지훈이가 학교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화가 솟구쳤습니다. 가뜩이나 어렸을 땐 대문을 보며 엄마를 기다렸던 녀석인데 전 지훈이 놀리는 녀석들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아빠가 없긴 왜 없어? 내가 지훈이 아빠인데. 내가 지훈이의 보호자고 아빠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지훈을 때리면 내가 니들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다. 알아들었어? 그건 거의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제 말에 단단히 겁을 먹었는지 제가 지훈이 아빠란 사실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뭐라 말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지훈인 새우등처럼 몸을 구부리고 방 한 구석 할머니가 있는 옆자리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 그런 지훈을 보며 주저앉듯 앉아 한참 녀석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상처 입은 얼굴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어렸을 적 지훈이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지훈이가 겪었을 고통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어느새 저를 유년 시절의 기억의 안개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너무나 희미한 안개 속으로, 이젠 잘 생각나지도 않는 대화 속으로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얘기 그만하라니까. 애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엄마는 언제 오냐고요. 그만 네 방에 들어가라고. 저 역시 어렸을 적 아빠의 뒷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엄마가 언제 오냐고 질리도록 물었습니다. 엄마 없는 애란 꼬리표가 싫어서, 엄마가 때론 그리워서, 여러 이유들로요. 아빠가 어느 날은 매를 들었는데도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중독된 병에라도 걸린 것처럼요. 그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대문을 바라보았을까? 그래서 부모 있는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달아났을까? 지훈이에게 있어야 할 보호자가 없단 사실. 그건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큰 결핍이고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헤아려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아이는 대문을 바라보아야만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눈물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방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제 무릎으로 흙바닥 위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근새근 잠든 지훈이의 깊은 눈가와 결이 고운 살결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요. 저는 우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마음을 다시 새로 잡고 이번에야말로 더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제 기술들을 다시 정돈해 나갔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변하고 있었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차곡차곡 돈을 모아갔고 시골을 떠나 서울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여력이 생겼지요. 도피의 일환으로 시골에 내려온 거였지만 이젠 도피를 그만둬야겠단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시골을 떠나 서울로 가는 날, 저는 짐 정리를 하면서까지도 저는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정이 뭐라고, 할머니의 쪼글쪼글한 눈가와 지은이의 새하얀 웃음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갈 사람은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짐을 쌌죠. 그 무렵 갑자기 똑똑하는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녀석이었어요. 녀석은 할머니가 전해주라고 했다며 도시락 통 하나를 건넸습니다. 통 안엔 제가 좋아하는 설탕 묻힌 토마토와 누룽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할머니의 칼질과 다른 삐뚤빼뚤하게 잘린 토마토 모양에서 녀석이 직접 만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눈물이 핑 도는 걸 참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잘 먹으마. 그런데 녀석은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듯 토마토를 주었으면서도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다. 아저씨, 이제 안 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든 오겠다고, 늘 응원하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약속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녀석에게서 등을 돌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전 서울에가 바쁘게 일을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지은이와 간간히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녀석은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고 속을 썩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호강시켜드리는 거라며 칭찬을 해주곤 했고요. 지은이와 저의 대화는 딱히 특별할 것도 특이할 것도 없었지만 저는 늘 지은이와의 전화통화가 기다려졌고 또 금세 그리워졌습니다. 제 사업도 점점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거래처분들이 저희 회사를 믿어주기 시작했고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착하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낳아 드디어 원하던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 저는 항상 그 시골집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지훈을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잘 살고 있을지, 할머니께서 건강은 괜찮으실지 생각했고 두 사람이 시골집에 누워 쓸쓸해져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모습, 산열매를 따는 모습들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지훈이가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기쁘던지 저는 동네방네 지훈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훈이가 의대에 갔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훈이가 제 아들인 줄로만 알았죠. 그리고 물론 전 그 모든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선 제게 너무나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지은이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은을 다시 본 건 할머니의 장례식 때가 되어서였습니다. 다시 본 지은인 어느덧 어엿한 남자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이라 했고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지은이를 꼭 안아주며 오랜만에 인사를 몇 차례 주고받았고 단둘이 있을 때서야 할머니를 추억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지요. 지훈인 할머니께서 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 했고 은인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있어서 할머니는 너무 위안이 되었대요. 할머니는 죽는 날까지 아저씨, 저희 아버지가 보내준 천사라고 믿고 가셨어요. 네 할머니도 내게 마찬가지였어. 시골에 막 내려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김치며 밥이며
매일 챙겨주셨는데. 아마 그 밥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있었을는지는 모르겠다.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 어머니가 있다면 이런 분이셨으면 하고 생각했었다. 지훈인 제 얘기를 듣자 갑자기 울컥했는지 눈물을 훔쳤고 저 역시 그런 지훈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한편으론 지훈이가 무사히 크는 것만이 할머니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 내가 이루어드리리라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나타난 지훈이를 보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가 아마 지훈이를 후원한 지 10년쯤 되던 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훈이와는 그날 이후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외국에 있는 병원에 가면서부터였죠. 연락할 방법이 딱히 없어 전자우편을 주고받다 답장이 느려졌고 그러다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는 50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고 그저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제 자식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물려주기 위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또 나이가 먹으니 기억력도 깜빡깜빡해 이젠 옛날 시골 마을의 기억 같은 건 조금씩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운 향기도 사람들도 모두요. 그리고 그런 제 삶이 어쩐지 퍽퍽하고 단조롭게 느껴져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어버이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고 제 아내는 올 사람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에 저도 누군지 궁금해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선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멋진 양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무척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론 지훈이와 종종 연락을 했을 뿐 한 번도 지훈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렸지만 제 시야에 온전히 지훈이가 담기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지요. 너 지훈이구나. 네가 여길 어떻게... 안녕하세요. 지훈인 어버이날이라 왔다는 말과 함께 제게 꽃다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우연히 이메일 주소로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분이 이메일 주소를 쓰고 계셨다고, 그래서 답장을 대신 받았고 아저씨 주소를 물었더니 알려주셔서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 같은 우연에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서 들어오라며 거실로 지훈이를 이끌었습니다. 전 먼저 아내에게 제가 늘 얘기했던 그 아이라고 지훈이를 소개시켜 주었고 안 사람도 얘기로만 듣던 지훈이를 실제로 만나니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지훈이는 외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있기 위해 작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고 아이 2명을 낳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흉부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했지요. 저는 제가 후원했던 지훈이가 정말 이렇게 번듯한 의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왠지 모르게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울게 했던 건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건넨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엔 지훈이다운 바른 글씨체로 적힌 그 편지엔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날의 뒷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저 그날 아저씨 뒤에 있었어요. 아저씨가 친구들 불러서 혼내고 있던 날 말이에요. 저 그날 아저씨 뒤에 숨어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절 대신에 제 아버지를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번쯤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하지 못했습니다. 전 학창시절 내내 아저씨 덕분에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대학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제 인생에 있어 하나밖에 없는 영웅이셨고, 무엇이든 하시는 슈퍼맨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였습니다. 마음속으론 아버지라고 항상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통장을 하나 건넸습니다. 지훈이가 건넨 통장엔 제가 지훈을 후원했던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마음이고 성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시절의 지훈이를 떠올렸습니다. 색이 발에 희미해져 있을 줄 알았던 그 옛날의 모습들은 단 하나도 잊히지 않고 제 마음속에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고 세월이고 흔적이었으며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훈이와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골집은 삶이 낱낱이 찢겨지고 해체되어 패배자로 남겨진 곳에서 절 다시 살게 해주었고 일어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곳이었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깨닫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전 그날들을 떠올리며 편지를 꼭 끌어안았고 지훈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지훈이가 왔다 간 이후 제 인생은 이상하게도 아주 많이 풍성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다는 게 신기했고 또 앞으로 누군가를 돕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와 같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사회단체에 제가 모은 돈 중 반을 기부했지요. 요즘 저는 참 살맛이 납니다. 안 사람에겐 농담 삼아 아들이 3명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중 2명은 제 친자식이고 1명은 지훈이입니다. 내일은 지훈이와 지훈이 철을 만나 간단히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옛날 얘기들을 나눌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지네요. 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의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만난 날이 오시길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감기 모두 조심하세요.